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과거에 세후 250만 원으로 5년 동안 1억의 빚을 갚은 경험이 있거든요. 4인 가족의 찐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이 돈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 저축은커녕 절약도 힘든데 어떻게 월 250만 원으로 1억을 만드셨는지, 따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하신 건가요?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축만으로 했고요. 월 250만 원으로 1억의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는 나머지 돈을 무조건 빚을 갚는 데 썼고, 성과금이나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모두 다 갚는 데 썼기 때문에 1억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목표 설정. 왜냐면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기 쉬워요. 해이해지기 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1억 모으고 있거든요. 그 모으는 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빚을 갚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으면 또 써버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목표를 자꾸 떠올리면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활비를 얼만큼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3개월 동안 얼만큼 썼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썼구나 이렇게 정해지면 목표를 잡고 쓰시면 되고, 무조건 저축을 먼저 하시고 후 지출을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목적 적금이라 그래서 목표가 있는 적금들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돈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월급 250만 원이 외벌이, 근데 이제 1억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처음 직면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10평대 아파트인데 1억 7,60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돈은 7,600밖에 없고 1억을 빚을 했으니까 이게 7, 8년 전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0평대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또 아이들이 남매거든요. 각각의 방을 주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면 빨리 이걸 갚아야지 새로운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병설 유치원에 갔어요. 그래서 영원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남편도 뭐 차를 사고 싶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아예 입 밖에서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생기면 갚는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 키우면서 1억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전세로 살고 있거나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대출이자 갚는 데만 돈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느낌이라고 하던데, 1억을 모으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이나 말버릇이 있을까요? 저희는 10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그게 정말 돈을 많이 모아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나마 돈을,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이러면 차가 없이 지내는 거, 렌트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중요할 때는. 그리고 가끔씩 차 빌리면 맨날 다른 차를 타니까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버릇은 뭐냐면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해서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하는 말, 남과 비교하는 거. 우리 김대리는 뭐 차를 샀다는데, 뭐 요번에 해외여행 어디 세부를 갔다는데,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계부를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는 지금 가계부를 사실 20년 넘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써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고, 제 이름으로 된 가계부도 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쓰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쓰다 보면은 체감이 와요. 내가 많이 쓰고 있구나, 적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게 느낌이 오거든요. 요즘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내가 생활비에 돈을 많이 쓰는지, 집밥에 돈을 많이 쓰는지, 외식에 많이 쓰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돈 모으려면 그 가계부가 필수인 건가요? 예,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돈이 어떻게 굴러나가는지도 모른 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4인 가족 생활비 100만 원으로 목표를 항상 잡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일주일에 20만 원이거든요. 5주라고 쳤을 때. 그러면 하루는 3만 원이에요. 지출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만 원 이상은 쓰지 않는다. 그럼 3만 원 곱하기 7하면 21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잘 이행하면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로 나눠요. 일주일에 얼마. 그래서 쿠팡을 사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던 3만 원은 안 넘게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아낄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쓰던 사람은 자기가 하루에 5만 원 쓰든 막 10만 원 쓰든 막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최소 일주일에 얼마를 쓰자라는 거는 마음을 먹고 그만큼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뽀미맘님은 한 달에 그 250만 원을 어떻게 얼마 정도로 쪼개셨어요? 그 당시에 250만 원은 생활비 80만 원이었고요. 고정비 40이에요. 그래서 120만 원 하고 나머지 130은 다 갚았어요. 좀 충동 소비 약간 이게 좀 심했어요. 거의 맨날 진짜 시켰네. 맨날 시켰네. 그거 한 번 시키면 2만 원 기본 됩니다. 지출 93%잖아. 카드값이 일단 1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변하는 가격. 아, 기가 막힙니다. 저축 퍼센테이지. 절반을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축을 하려면 막 가계부를 막 다 쓰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계부 따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동화하면 된다고 하셔서 돈은 그 모으는 결과만 보면 돼요. 저축하는 시스템을 확 짜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안 모일 수가 없거든요. 와, 대박이다. 내가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반드시 뭘 하고 말겠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5천만 원 할 수 있는 거,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동생이랑 더 좋은 월세집에 가는 수준이 아니고 동생이랑 집을 사서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이 한 명 키우는 3인 가족의 부부의 네네네. 가계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평대 중반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아내분이 지금 휴직하고 키우고 계신 상황이고요. 함께 보시고 어떤지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식비하고 간식비가 80만 원인데 이게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총 450만 원 월급에서 차액이 2만 원이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식비랑 간식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관리비는 25만 원으로 제 생각에는 적게 쓰시는 것 같아요. 식비,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못 하겠대요. 특히 아이에게는 좀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식비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외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무작정 시키고 싶을 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뽀미맘님은 식비를 아끼셨을 때 식비가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한 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주중에는 거의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 음식도 제가 이렇게 쓰레기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시켰어요. 뽀미맘님은 아이 둘을 키우셨잖아요. 네. 돈을 모으시는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는 좀 최고로 해주고 싶은데 였거든요. 저는 돈으로 해주는 게 꼭 아이들을 위한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자주 안 가고 공원을 더 많이 이용해서 뭐 자전거를 탄다던가 킥보드를 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옷 같은 경우에는 조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려받는다거나 헤컷을 해주고 메이커를 해주고 브랜드를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더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마음을 더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줄여야 될 거나 아니면 아껴야 될 게 있을까요? 구독료 같은 경우 저는 구독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구독료 5만 원이면은 한 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넷플릭스랑 유튜브 쿠팡은 사실 요즘 기본이라고 하고 정수기 이런 렌탈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요런 렌털비 같은 경우도 아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렌털비 쓰면 카드를 얼마 이상 써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 것들도 다 돈이 새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둘째 아이 태어날 때 정수기를 아예 샀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싫어서 구입하고, 원래 직원분들이 오셔서 해주는 그 일을 그냥 제가 하면서 돈을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통신비 10만 원도 좀 저는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알뜰폰 쓰면 저 같은 경우에 3만 원도 나오거든요. 핸드폰비. 제가 뭐 37,000 얼마거든요. 우리 딸이 6,600원이래 가지고 한 4만 얼마 나와요. 알뜰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정말 많은데 그냥 그런 회사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유심만 끼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화 질 같은 거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알뜰폰 아닌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알뜰폰 정말 추천. 그럼 반대로 잘하고 있는 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20평대 중반이라 그래도 지금 11월, 12월이면은 난방 켰을 텐데 이 정도면 적게 나오신 거고, 육아비도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절반은 쓰고 절반은 아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절반은 아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 안 한 거. 왜냐면 거의 다른 것들도 다 필수적인 것만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잘 아끼셨던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각성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결혼 전부터 약간 잘 아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아끼는 거를 하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더 큰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저는 짠순이란 말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즐겁게 절약 생활을 즐기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 소득도 따로 돼 있어야 되고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도 따로따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료, 부부용돈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시트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항목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집밥이라 그래서 집에서 먹거나 모든 간식 같은 것들은 집밥에다 넣어주시면 좋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외식, 생활비는 생활용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류 미용비가 따로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의류 미용비, 병원 의료에 병원비를 넣어주시면 되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져 있어요. 근데 자동차 아마 타실 것 같은데 자동차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택시를 타거나 버스 이런 거 타는 거 교통 넣어주시고, 어디 놀러 가시거나 이랬을 때 휴식 여가에 넣어주시고, 자기개발이나 취미 같은 거는 취미개발, 육아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녀 양육,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세세하게 써주시면 가계부 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어떤 부분에 많이 쓰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쓰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항목을 만들었어요. 사실 누가 보기에 1억은 집을 살 수도 없는 돈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꾸미맘님이 1억을 모으고 인생이 바뀌셨나요?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집에 이사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20평대 집이에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뭐 부러운 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만족하고, 친정 근처로 왔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1억이었잖아요. 근데 1억을 모으고 나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에 이사를 올 수 있었고, 또 친정 근처로도 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의 목표가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가짐이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축을 열심히 하셔서 1억을 꼭 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최소한으로서도 돈이 도저히 모이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후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기나긴 우울과 무기력 속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다른 엄마처럼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7살까지 아이들이 학원을 하나도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꼭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크고 더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웃고 같이 놀고 같이 함께 웃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육아 우울증이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저축을 한다거나 소소하게 뭔가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정말 엄마의 품에서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고, 그 조금 더 별로다라고 하는 기준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꼭 비싸다는 곳이 더 좋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형편껏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뭐 일찍 다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더 훨씬 똑똑해지고,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 뒤처지지 않아요. 저희 7살 아이도 그냥 집에서 한글 띄어서 갔고요.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줏대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